여러분은 혹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벽에 뚫린 둥근 구멍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름이 10cm에서 15cm쯤 되는 설명 없이 놓여있는 그 원형의 흔적 말입니다. 대부분은 환기구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알고 나면 평범하던 계단의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은 단순한 설비의 흔적이 아니라 전시의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읽히곤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주거 공간의 일부이지만 유사시에는 순식간에 방어 거점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이 어느 순간에는 전장의 진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일상이 사실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서울의 구조를 두고 이 도시를 점령하려 드는 일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도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서울은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불과 70여 년 전의 서울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무너졌던 도시, 바로 그 기억 위에 지금의 서울은 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의 위치부터 봐야 합니다.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동차로 달리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 거리 안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수준의 장사정포 전력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건은 상식적으로 수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수도 가운데 서울처럼 적의 핵심 전력과 이렇게 가까이 맞붙어 있는 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구 약 94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적포병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방어 구조처럼 작동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서울 북쪽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같은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산들은 단지 풍경이 좋은 명산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자연이 세운 성벽에 가깝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넓은 평야를 질주하듯 들어올 수 없고 결국 산과 산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양이 수도로 선택된 이유도 이 지형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풍수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핵심은 방어에 유리한 지세였습니다. 사방을 감싼 산, 제한된 진입로, 분지형 구조. 600년 전 사람들도 이미 이곳이 쉽게 무너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지형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종종 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일상의 배경처럼 거대한 산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도시는 공원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서울은 다릅니다. 이 도시는 공원 대신 해발 800m를 넘는 자연의 성벽을 품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같은 기갑 전력은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효율을 발휘합니다. 높은 산악 지형은 그 자체로 기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의 좁은 골짜기와 통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적이 내려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입니다. 넓게 퍼져서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축선을 따라 좁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방어하는 쪽이 그 통로만 정확히 틀어주면 서울 진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방어력은 자연 지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낯설고 더 서늘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보는 건물들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고 밤이 되면 불빛이 켜지는 그 콘크리트 숲이 군사적으로는 또 하나의 방벽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촘촘하게 들어선 수많은 고층 주거 건물은 전시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시전에서 건물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건물은 엄폐물이 되고 관측소가 되고 사격 거점이 됩니다. 적의 기갑부대가 좁은 도로를 따라 도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양옆으로 늘어선 수많은 고층 건물의 창문은 모두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위에서는 관측이 가능하고 옆에서는 기습이 가능하며 앞뒤는 차단되기 쉽습니다. 도시 안으로 깊게 들어올수록 공격하는 쪽은 점점 움직임을 잃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구간을 킬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사방에서 불이 쏟아질 수 있는 지대. 도시의 직선 도로는 빠른 진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여지를 없애기도 합니다. 아파트 숲은 평온한 주거 공간이지만 전시에는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진 뒤에도 남은 건물과 지하 공간을 거점으로 버틴 방어 측이 끝내 전세를 바꿨습니다. 체첸의 그로즈니에서도
좁은 시가지에 들어온 기갑부대는 처참한 손실을 겪었습니다. 도시전은 늘 방어하는 쪽에 유리했고 기갑 전력이 강할수록 오히려 좁은 골목과 높은 건물 사이에서 약점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서울은 소규모 도시가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거대한 소모전이 됩니다. 도시가 클수록 점령은 어려워지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방어는 깊어집니다. 서울의 무서움은 바로 그 규모와 밀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한강은 풍경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해자에 가깝습니다. 평균적인 강폭이 1km를 훌쩍 넘는 구간도 적지 않은 이 강은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는 자연 장벽입니다. 전시에 다리가 파괴되거나 통제된다면 대규모 병력이 강을 건너는 일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은 현대전에서도 가장 취약한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병력은 노출되며 장비는 제한됩니다. 한강이라는 넓은 수면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적의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거대한 지연 장치가 됩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산에서 한 번, 도시에서 한 번, 강에서 다시 한 번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진짜 깊이는 지상 아래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지하에는 총 연장 300km를 넘는 지하철망과 수많은 지하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은 40m에서 50m 가까이 내려갑니다. 이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는 평소에는 교통망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대피 공간이자 이동 통로, 물자 수송로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도시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지하에서는 다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로 대피하고 병력은 시야를 피한 채 이동하며 필요한 자원은 땅속에서 전달됩니다. 거리 위는 비어 있어도 도시는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서울과 보이지 않는 서울이 따로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는 상대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지상은 조용한데 어디선가 위협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감각. 비어있는 도시를 점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한 경험이 됩니다. 눈앞의 거리만 장악한다고 해서 도시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표면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하늘 위에도 방어망은 존재합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도심을 향해 날아온다면 고도별로 여러 겹의 방어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한 번, 그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낮은 구간에서 또 한 번, 단계마다 다른 체계가 기다리는 다층 방어 개념입니다.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그물망이 포개진 구조라고 보는 편이 가깝습니다. 이 체계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어 무기라도 외부 공급에만 의존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고와 생산 속도의 한계에 묶이게 됩니다. 실제 분쟁 지역에서도 저렴한 공격 수단을 비싼 요격 수단으로 막아내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가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요 방어 체계의 상당 부분을 자체 기술과 생산 기반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재고를 보충할 수 있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순간의 성능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공급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 방어의 또 다른 핵심은 대포병 대응입니다. 적이 포를 쏘는 순간 포탄의 궤적은 역으로 발사 지점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이를 탐지하고 좌표를 산출한 뒤 곧바로 대응 사격을 가하는 것이 대포병전의 기본 개념입니다. 공격이 시작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먼저 상대의 입을 막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석이 전쟁 초기의 포병전이 매우 짧고 거칠게 전개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 양상은 가정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서울은 과거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포격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과 지상, 그리고 후방의 화력이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처음부터 이런 도시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단단함을 이해하려면 무너졌던 시절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한국전쟁 초기의 서울은 단 사흘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전차 240이 대를 앞세워 남하했고 국군은 이에 맞설 만한 기갑 전력과 대전차 능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도시를 지킨다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만큼 절망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빨리 무너졌다는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후 국방 전략 전체를 바꾼 상처였습니다. 수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서울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전환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68년 1월 21일 밤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혹한의 겨울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은 당시 정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적이 수도의 중심부 가까이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현실은 서울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기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수도의 몰락,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서울이 다시 침투에 흔들리는 장면을 보며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서울은 포기할 도시가 아니라 아예 거대한 요새로 바꿔야 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택지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수도를 더 남쪽으로 옮기거나 서울 자체를 견고한 방어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컸고 시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수도를 버린다는 상징적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선택된 길은 도망이 아니라 개조였습니다. 그 뒤로 서울은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길목에는 대전차 방어 개념이 반영된 시설이 놓이고 특정 건물은 평시와 전시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설계됩니다.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이 유사시 도로를 차단하는 장애물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과 군사 계획이 겹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축선의 길목에는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전시에는 전혀 다른 기능을 상정한 구조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처럼 보였지만 내부 일부는 방호 기능과 차단 기능을 함께 고려한 형태였습니다. 생활과 방어가 한 건물 안에서 겹쳐졌다는 점이 당시 서울 요새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홍제동의 유진상가도 종종 그런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평소에는 상업시설이지만 입지와 구조를 놓고 보면 전시의 길목을 통제하거나 기갑 진입을 지연시키는 역할까지 상정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도시의 건축물이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유사시 기능 전환이 가능한 장치로 읽히는 순간입니다. 1970년대의 건축법 변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한 조치는 겉으로는 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말했지만 전시 대피 공간 확보라는 목적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지하 공간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다른 사회적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공간이 가난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반지하의 기원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이야기되곤 합니다. 원래는 방공과 대피를 염두에 둔 구조가 현실에서는 주거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만든 공간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상의 방이 되었다는 사실은 묘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서울은 언제나 안보와 생존, 그리고 생활이 겹쳐지는 방식으로 변해왔습니다. 강남 개발 역시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강남은 화려한 상징이지만 개발 초기에는 넓은 논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역을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구 분산입니다. 북쪽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한강 남쪽으로 나누려는 의도입니다. 당시 강북은 포병 위협에 더 가까운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명문 학교의 이전이 강남 정착을 가속했다는 설명도 이런 흐름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부동산의 역사 뒤에 안보 전략이 겹쳐 있었다는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복합적인 이유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서울의 방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요? 물론 실제 전쟁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분석을 종합하면 서울의 방어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겹의 층으로 이해하는 편이 가깝습니다. 산악 장벽, 길목 차단, 도시전, 한강, 지하 네트워크, 그리고 상공의 방공망이 순차적으로 겹쳐집니다. 첫 번째는 북쪽의 산악 축선입니다. 적의 기갑부대는 넓게 퍼져 내려오는 대신 제한된 통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길목에는 장애물이 설치되거나 유사시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합니다. 콘크리트 방벽과 대전차 장애물은 속도를 늦추고 느려진 전차는 더 쉽게 노출됩니다. 도시로 들어오기 전부터 기동이 잘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북부의 아파트 숲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밀집지가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복합 지형입니다. 시야는 가려지고 방향 감각은 흐려지며 위협은 사방에서 올 수 있습니다.
넓은 도로도 결국 높은 벽 사이의 통로가 됩니다. 도시는 길을 안내하는 대신 침입자를 소모시킵니다. 세 번째는 한강입니다. 설령 북쪽의 방어선을 통과해 도심에 접근하더라도 이 강은 다시 한번 공격의 흐름을 끊습니다. 다리가 사라지거나 통제된 상황에서 넓은 강을 건너는 일은 화력과 감시가 집중된 환경에서는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의 남북은 지도 위에서는 이어져 있지만 전시에는 완전히 다른 전장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지하입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지하 공간은 단순히 숨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이지 않는 이동, 보이지 않는 분산, 보이지 않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지상에서 점령한 듯 보여도 지하가 살아있으면 도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도시전에서 지하 공간이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있습니다. 서울의 초고층 건물 옥상에는 과거부터 대공방어 개념이 반영된 시설들이 존재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뀔 때마다 하늘을 감시하는 자리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단지 자본의 상징이 아니라 때로는 방어의 눈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 더 높은 곳에서 날아드는 탄도 위협, 그리고 장거리 타격 수단까지 서울의 상공은 여러 종류의 위험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공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고도와 거리, 표적 종류에 따라 나뉜 체계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방어는 땅 위의 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완벽한 도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장사정포의 위협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대량의 포병 화력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전의 몇 분 혹은 몇십 분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이 순식간에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는 식의 단정 역시 과장된 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거리보다 실제 발사 능력, 지속 발사 가능성, 정밀도, 대응 속도, 그리고 대포병 체계의 작동입니다. 공포는 가장 빠르게 번지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서울의 위험을 말할 때도 과장과 축소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우려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이라도 단 한 발의 핵 공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방어 체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방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억지력의 문제입니다. 공격했을 때 돌아오는 파괴가 압도적일수록 상대는 버튼을 누르기 어려워집니다. 서울을 지키는 것은 단지 건물과 무기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놓인 동맹 구조와 보복 능력, 그리고 공격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계산이 함께 작동합니다. 방어는 맞는 순간을 줄이는 기술이고 억지는 그 순간 자체를 오지 않게 만드는 심리입니다. 현대 안보는 이 둘이 겹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전자기 펄스 같은 새로운 위협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패가 미래의 창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은 늘 서로를 밀어 올립니다. 한쪽이 앞서가면 다른 한쪽은 그 틈을 따라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방어 역시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고쳐 쓰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긴 이야기 끝에서 분명하게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무너졌던 도시가 70여 년 동안 스스로를 다시 설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벽, 강 위의 다리, 빌딩의 옥상, 땅속의 터널, 그리고 하늘의 방어망까지 서울은 눈에 보이는 일상 위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생존의 구조를 포개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안전성은 투자, 금융, 부동산, 기업 신용과도 연결됩니다. 전 세계의 자본은 언제나 위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경제의 언어로도 번역됩니다. 안보는 군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전체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돌아보면 서울은 늘 역설의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가운데 하나라는 불안이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수도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위협이 방어를 만들었고 방어를 만들던 기술은 다시 산업이 되었으며 산업은 또 다른 안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불안은 때로 도시를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도시를 다시 설계하게 만듭니다. 600년 전 한양은 지형 때문에 선택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울은 그 지형 위에 현대의 방어 개념이 덧입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성벽처럼 서 있고 한강은 여전히 넓게 흐르며 지하는 더 깊고 복잡해졌고 하늘에는 새로운 방패가 겹쳐졌습니다. 시간은 도시를 바꿨지만 생존을 향한 감각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오르내리는 아파트 계단, 무심히 건너는 다리, 주말마다 바라보는 강변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축적해온 생존 본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언제나 가장 정교한 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도시의 진짜 저력은 화려한 스카이라인보다 그런 보이지 않는 층 위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은 한번 무너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는 앞으로 어떤 위협 앞에서 또 어떤 새로운 방패를 만들게 될까요?